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7명의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연쇄살인 행각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 딸의 친구 A 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사항의 맥락과 부합하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전공이 좀 다릅니다. 연쇄방화 주전공인 사람이 있고 연쇄살인 전공인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화학과 나왔고 CSI 쪽 가까우니까 연쇄방화 쪽에 처음에 일을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취조할 때 뭘 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롱을 많이 떨어야 됩니다. 재롱을. 예를 들면 제가 연쇄 방화범입니다. 불 지르셨어요? 지르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진짜입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그 오줌 소태 같은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같이 버텨야 되니까요. 나도 물을 안 먹고 요거 한 잔 먹고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하는 거죠. 이 떠들어대는 거 속에서 그 거짓말을 벗겨내는 그 안에 진실을. 특히 이제 성범죄자들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왜? 이제 이성이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니 제가 진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그러지 말고 그거부터 쓰고. 아니 그 말부터 쓰고. 통제를 하시는구나. 예. 통제를 하고 이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과시형이 많습니다. 자기 방법에 대해서 우월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했다는 것을 떠들고 싶어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네. 가끔 근데 진실을 조금 안 해주면은 다시 안 올 거니까 조금 얘기해줍니다. 힌트를. 사실 내가 16차와 17차 사이에 한 건이 있는데 내가 우리 저기 박사님한테만 이렇게 알지? 이런 뉘앙스를 해주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에 계속 그 몇 달이 남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를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왕이거든요. 왕. 그리고 거저 먹여주죠. 황제 전략 같은 거죠. 그런 자들은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그 두려움을 보는 그 눈을 보는 게 너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야 되죠. 이제 계속 우쭈쭈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는 이미 또 그런 거를 몇 번을 해보면은 경험치가 쌓여갖고 이제는 또 이제 프로파일들을 찜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농담 따먹기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사이코패스는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이미 드라마 대본이 머릿속에 한 20개 있는 겁니다. 뚝 치면 한 몇 장면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쭉 보고 그래야지 그래 이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저도 살인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같이 이제 손잡고 지옥문으로 들어갔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나올기가 힘듭니다. 그게 사실은 이 프로파일러들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럼. 네. 근데 어쨌든 용의자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프로파일러랑 그다음에 용의자와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이 심리적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용의자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를 방어하기 필사적으로 이 에너지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1대1로 딱 맞대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그 이 뇌가 쓰는 에너지가 높은 것은 얼굴 표정을 봐야 되고 다리, 손도 다 봐야 되고 그 데이터가 사실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손가락을 움직이고 얼굴 움직이고 이럴 때 어떤 거 이게 다 계속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해갖고 다시 붙이고 판단해갖고 이걸 컴퓨터가 해야 되는 걸 해버리니까 보통 한 3-4시간 하고 나면은 그냥 처음에는 녹초가 돼요. 푹 떨어지죠.
이게 그냥 뭐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3.2일조가 대학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이제 그 번아웃 되죠. 완전히 번아웃 되죠. 일주일도 못할 겁니다. 가족 관계를 보니까 미혼. 아 예, 저는 가족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혼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20년 넘게. 이게 언론에 알려지고 이런 것이 되면서는 제 얘기가 안주거리가 되겠고 당연히 그죠? 처음에는 되게 재밌대요. 사건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왜냐면 그걸 공유 못하는 상황이 오죠. 그렇지. 조금 나이가 40대쯤에는 그런 거 없이 막 정신없이 했는데 50대 넘어가니까 그렇죠. 외롭죠. 사실은 외로운 거죠. 예, 외로운 거의 감정을 뭉개버리고 사는 거죠. 사실은 제가 여기 넣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개념 규정을 안 하고 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떨 때 그 외로움이 아주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세요? 보통은 이제 어머니를 오랜만에 했을 때 어머니 뵈면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하시죠. 늘 하시는 말씀 쭉 하시죠. 이제 그 4절 끝날 때쯤에 현타가 오죠. 근데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했던 16명 애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혼자 사네요. 그리고 결혼한 애들도 이혼을 한 애들이 많네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어머. 그리고 결혼 애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업적인 역할 활동과 일상에서의 요 어떻게 보면 이 경계를 잘 지워서 분리를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걸 또 이제 잘했던 저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직업군에 비해서는 좀 퍼센트가 높은 거죠. 네. 그러면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해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선볼 때가 가장 은 게 제가 첫 장면에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잘 웃기고. 네. 처음에는. 네. 그래서 잘하면 1시간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근데 이제 1시간 지나면은 뭔가 그 여성분이 표정이 바뀌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1시간 지나면 범인을 다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 버릇이 얼굴 잘 안 보고 그냥 얘기할 때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너무 많이 보면은 그 사람이 의심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의심한다 생각해 좀 이상한 묘한 상황이 돼갖고 그냥 보통 이 상태 약간 비틀어 앉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죠. 네네. 아니 근데 뭐 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이래저래 바쁘고 일하다 보니까 놓쳤어. 이 부분이 많으세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누구랑 굉장히 가까워지는 게 어려웠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40대가 좀 됐을 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한 5째 하나 든다고 하는 사학재벌의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선을 보게 됐어요. 선 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결혼 전까지 갔죠. 근데 너무 상처가 컸던 거예요. 제가 왜 필요하냐?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용됐다는 생각을 하고 재작년인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가 뭐 어줍지 않은 상담도 해주고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 거 만나게 됐는데 저를 카운셀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인 카운셀러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많이 종종 발생하죠.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얼굴도 알려졌고 뭐 이렇게 되면서는 그게 가장 또 작은 상처 무시하지만 또 상처가 되니까 또 비껴나가는 거죠. 네. 아니 왜 물론 이제 배 교수님 하시는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는 해야 되는데요. 프로파일러 분들이 다 미혼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배 교수님이 이렇게 혼자 마음에 이렇게 내재화시켜서 혼자 다 이것을 그냥 혼자서 다 해결을 하시는 그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다 서로 싫어해요. 저희 이모가 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모가 이제 보인다고 하잖아요. 야, 그 귀신들이 니네 다 어깨에 있구나 이렇게. 그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겠죠. 또 우리 친가 쪽이 가족 구성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오래전에 그 집단 학살의 피해자였다고 해야 되나? 그 집단 학살의 피해자였다고 해야 되나? 그쪽 친척.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아시죠? 여순 사건이라고 해서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해서 그 집성촌에 있었는데 그 집성촌에서 그런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를 죽였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념의 문제로. 이제 그래서 친척들이 별로 싫어해요, 서로들. 아버지 형제가 한 7남매가 넘는데 그 앙금들이 가지 남아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아예 그 가족은 아예 안 보고.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사회주의자가 됐고, 그 동생은 이제 유학을 못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면사무소 해고 경찰이 됐고, 그럼 당연히 해방 이후에는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너무 어렵다. 가슴 아픈. 그래서 뭐 네.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예. 네.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조정래 소설가가 원래 그 몇 가족을 놓고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저희 배씨 집안이 그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조정래 작가가 나중에 수레를 하는데 네. 실화는 실화인데 두세 가족의 실화였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한국 사회, 한국의 역사적인 것에 그 부분이 제노사이드의 영향이겠지만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가족 사이에서 또 태어나서 양육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가족 간의 따뜻함이라든가 만났을 때 굉장히 즐거움이라든가 가까운 데서 오는 그런 안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 예를 들면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고발해 갖고 뭐 그런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신뢰라는 건 사실은 네, 그렇죠.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어떤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네. 겁나는 부분이랄까 그런 것. 그러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철륜을 맺는 게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생계를 어머님이. 아,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어머니 따라서 장사를 저 여기저기. 중학교 때까지도 장돌배기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삶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고등학교를 올 때 제가 파일럿을 지망했거든요. 공사 성적도 다 되고 했는데 마지막에 걸린 거예요. 사관학교에서 뽑지 않았어요. 예, 연자제가 걸려버리니까 그 담임 선생이
선생님이 이제 얘가 왜 못 가지라고 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를. 네. 그때까지 숨겼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저는 그때까지는 진짜 세상에 거칠 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 자신이 잘못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족쇄처럼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일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절망스럽고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근데 고통스러웠는데 내색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신 것 같았고 네. 너무 미안해하시고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그냥 며칠 그래다가 말았는데 근데 계속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무당 이모께서는 너는 여기에 앉아 있는 네 그 큰아버지를 귀신 때문에 못 갈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모님이 이제 무속 네. 그 무당이시니까 계속 이제 이거는 네가 신을 받아야 돼.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질색하셨죠. 네네. 그러면 배 교수님 입장에서 가족이 친가는 그래. 또 외가는 끊임없이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였을 것 같아요. 두려웠죠.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어머니는 모르시죠.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어쨌든 어떻게 또 아무리 그래도 이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지만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애사 연구를 했어요. 네. 무당들의 생애사. 생애사. 네네. 네, 무당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8시간 넘게 막 떠들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개입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로 연결되냐면 살인범들의 생애사로 연결돼 갖고 네. 내가 프로파일로 채용되게 된 거죠. 네.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셨지만 뭔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가는 걸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좀 낮추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업적 역할이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사람을 이해하는 걸 통해 뭔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제 나이에 있는 싱글의 남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내가 틀린 걸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저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의 선택이고 그거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결혼 생활이라는 걸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일까? 과연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두려운 것도 있고 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공감했고 저도 이제 나이가 38살이잖아요. 그럼 제 주변에 진짜 저 빼고는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뭐 결혼한 사람들은 매번 하는 얘기가 야 너는 결혼하지 마.
야 나중에 더 놀고 나중에 얼마큼 더 놀아야 돼? 난 다 놀았어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아이를 낳으면 그걸 책임질 수 있을까? 너무 무서워요. 되게 부담스럽고. 요즘 확실히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 기준, 가치관 이런 게 많이 바뀐 건 분명하죠. 근데 예전에는 결혼은 필수인 거죠. 꼭 해야 되는 거.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한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훑어보고 갑시다. 요즘 청년들 그리고 미혼 남녀가 결혼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특징적인 거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그게 없어서. 네, 같이 결혼을 해서 살려면 집이 필요하니까 근데 집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결혼을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운명적인 상대? 운명적인 상대.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할 만한 상대가 네, 없어서. 적절하고 아직 나는 그런 상대를 못 만났다. 이제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3번째는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네, 많아지고 있다고. 네네. 맞아. 우리 나래 씨는 이 중에서 뭐가 좀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으세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도 있지만 기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결혼하고 나면은 이거를 쭉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아무래도 혼자 사는 프로그램도 있고 싱글이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좀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베스트인가?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그 주문 씨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나 20대 때 연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이 나이가 되면서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연애를 하기 전에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나자마자요? 아니 이제 궁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럴 수 하는데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럽긴 하죠. 결혼이라는 거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